네, 안녕하세요. 수석부회장 맡고 있는 광운대 박대원 교수입니다. 네. 원래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그 학술대회가 되게 제한적으로 열리다가, 이제 실제 얼굴을 보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한 학술대회가 우리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되어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그동안은 약간 학술의 어떤 초점을 현안 위주로 이렇게 쭉 분과별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회의 어떤 속성이 저희 강한 저희 학회의 특성상 지역에 있는 현안을 가지고 와서 이슈를 공유하고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지회장님들의 또 의견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도시설계의 어떤 현실적인, 실사구시적인 그런 대안 마련이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특별 세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해 주신 우리 지회장님과 또 지회를 대표하는 발표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온오프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의미도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제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그 발제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연속 토론을 해서 발표자와 토론자가 이제 서로 공유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어떻게, 첫 번째 발표가, 네네네. 네. 첫 번째 발표는 AI 소프트웨어의 등장과 디자인 프로세스의 혼재가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네, 발표자는 우리 이대호 교수님 되겠습니다. 이대호라고 하고요. 저는 미국에서 실무를 지금 대략 9년째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김경식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오늘 발표 주제는 보시다시피 AI 소프트웨어의 등장과 그에 따른 디자인 프로세스의 혼재라고 정해봤는데요. 최근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의 등장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입장으로서 또한 항상 새로운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AI를 잘 활용함으로써 건축에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지, 또 나아가 도시에 어떤 잠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 작은 소소한 개인 작업들을 통해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오늘 크게 3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보시다시피 실무 디자인의 전개 과정 및 창의적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적 도찰이라고 정해봤고요. 이제 여기서는 저의 개인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가 왜 디자인 펌들한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창의적 디자인 과정의 개별 단계들에 대한 정의인데요. 저는 이 챕터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행위가 과연 해독이 불가능한 인간의 마법 같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제는 창의적 디자인 과정에서의 AI의 역할인데요. 만약 창의적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정 부분 설명이 될 수 있다면 과연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제가 어떤 개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저는 AI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아니고 약간 단순한 유저의 입장이고요, 아직은. 그리고 또한 이 발표에서 어떤 전문적인 저널이나 논문을 인용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대략 9에서 10년 정도의 저의 개인적 실무 경험을 통한 나름 개인의 고민과 어떤 생각들을 공유해 드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현재까지 실무 경험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실무에서 몸을 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상단에 이제 오렌지색의 수평 방향으로 표시된 축은 일반적으로 건축의 시작과 끝까지의 5단계를 일단 나열을 해서 셋업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수직으로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축은 말씀드린 2015년에서부터 23년까지 저의 이제 커리어 연도들을 이제 배치를 해봤고요. 이제 요 축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들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거나 이제 리드했던 프로젝트들을 이제 각 페이지나 연도별로 이제 배열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사실 9년 동안 OMA 뉴욕지사와 메이빌 아자의 어소시에이트 뉴욕지사 이 두 군데에서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의 경험적인 표본이 크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꽤나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저의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프로젝트의 초반부, 컨셉이랑 SD 과정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역시 개인의 성향과 업무 능력의 장단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이 두 오피스 모두 유럽의 베이스를 두고 미국에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니 이제 뒤로 갈수록 현지의 허가나 기타 이제 도면 업무 작업을 책임지는 이제 현지 업체 AOR이라고 하는 현지 업체들과 협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물론 이 회사들 역시 그 후반부의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관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디자인 오피스들은 초반에 자신들만의 비전과 어떤 창의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일을 이제 따내고 수주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이제 초반에 컨셉 디자인, 즉 창의적 디자인 프로세스에 투입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초반에 컨셉 단계에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일을 많이 수주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 패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동력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프로젝트와 각 페이지마다 이제 주로 쓰였던 소프트웨어들을 한번 이제 겹쳐보았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 흰색으로 표시된 이제 기본 굉장히 베이스 소프트웨어, CAD나 라이노와 같은 이제 그런 베이스 소프트웨어들은 전 공정에 이제 두루두루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흥미로운 점은 이제 핑크색이랑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녹색으로 표시된데 그래스호퍼라고 이제 대표되는 이제 알고리즘 형태의 플러그인들은 보시다시피 이제 주로 SD부터 컨셉 디자인에서 디자인이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최적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스호퍼가 이제 숫자를 갖고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치수와 관련된 조닝이나 코드 이슈들을 이제 최적화시키면서 맞춰나가는데 효율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흥미가 있었던 건 요 이제 핑크색 부분인데 여전히 현재까지는 실무에서 창의적 프로세스 부분은 여전히 직관적인 스케치나 컨셉 모형 스터디 그리고 3D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굉장히 기초적인 매뉴얼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무에서 유를 처음에 창조하는 부분은 인간의 직관과 통찰력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인상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이런 패턴으로 이제 유출을 해보면 그 미래의 컴퓨테이션의 발전은 이제 초반부 창조적 영역보다는 중후반부에 이제 그래스호퍼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작년까지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를 쓰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 생성형 AI는 오히려 이 핑크색 부분, 이제 사람의 직관과 통찰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현재까지의 컴퓨테이션은 효용성과 반복 작업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어떤 도구, 이제 툴로서 기능적 측면이 부각된 상태인데요. 인간이 스케치를 하고 직관적으로 방향을 다 정해진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쓰게 되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과 같은 지속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면 아마도 AI는 툴로서의 소프트웨어 역할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디자인 초반부의 핵심 영역인 이제 크리에이션 역할을
인간과 분담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그래스호퍼도 계속 발전을 하고 AI도 발전을 하면 이거는 뭐 되게 레디컬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디자인의 시작과 끝까지 어떤 자동화된 오토메이션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요즘에는 뭐 해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실무에서 이를 수주하기 위한 컨셉트 단계와 그에 따른 창의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과연 인간이 창조한다는 행위가 분석이 너무 어려운 어떤 무의식적인 이제 회로 같은 건지, 아니면 상당 부분 논리적으로 정의가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그런 파트인지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모든 분들이 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제가 여기서 뭐 작품을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가장 이제 파바치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예술 작업의 이제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에 따라서 과연 예술가가 역할이 어떤 것까지 창조라고 부를 수 있느냐의 부분에 이제 흥미가 있었는데요. 뭐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의 음악에서 쓰이는 샘플링과도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술가가 꼭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행위, 꼭 그것이 우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데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기존의 인풋이 있으면 그 인풋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서 재창조하는 작업으로까지 이제 창조의 정의는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예술가만의 독특한 어떤 취향과 그 주변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더 어필하고 중요한 시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예술은 이제 그런 활동을 예술가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같은 맥락에서 현재 뭐 가장 인기 있는 대중음악 중 하나인 뭐 힙합이나 일렉트로닉 음악의 이제 큰 샘플링 문화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작곡이란 부분에서 기존의 레퍼런스의 직접적인 차용과 그 부분을 자신만의 색깔과 해석으로 다시 변형하는 활동이 어떤 전체 씬의 이제 활발한 창조 활동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결국에는 레퍼런스를 자기만의 취향으로 골라내고 변형하고 취합하고 재창조한 결과물들 중에서 최상의 베스트 옵션을 선택하는 능력, 즉 창조하는 디자이너의 좋은 안목과 취합, 선택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건축의 창의적 프로세스라는 것도 앞서 보여드린 뭐 예술이나 음악의 큰 흐름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일했던 회사들이 이제 초반에 컨셉을 잡아나갈 때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단계의 스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스피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뭐 파인아트의 작업들과 건축적인 레퍼런스들을 리서치를 해서 좋은 인스피레이션을 취합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거기서 골라진 인스피레이션을 선택적으로 합치고 변형하고 응용해서 다양한 옵션을 만드는 이제 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많은 옵션들 중에 가장 적합하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베스트 옵션을 이제 디시전 메이킹 하는 단계가 마지막 3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가 하나의 룹 형태로 돼서 계속 이 룹을 반복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들을 수렴하게 되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단계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1단계 그 영감을 취합하는 단계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건축의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예술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수집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역시 개인적으로 엄청난 지속적 노력과 역량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일한 두 회사 모두 흥미롭게도 이런 것들을 전담으로 하는 리서치 부서를 전문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인스피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취합된 인스피레이션을 이제 그 자체를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조합 변형하는 2단계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노동력과 에너지와 시간이 투입되는 부분인데요. 프로젝트의 성격과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변형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게도 랜덤한 조합으로 의외로 재밌는 옵션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의외성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옵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은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보여드린 수많은 옵션들 중에 이제 최적화된 옵션을 하나를 고르고요.
그 해당 옵션을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짜 만들어가는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디시전 메이커의 선택하는 사람의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인스피레이션 1단계, 뮤테이션 2단계, 파이널 셀렉션 3단계 단계로 창조적 프로세스는 정의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진화론적인 프로세스와 유사한데요. 이제 계속된 변형과 뮤테이션이 나오고 그 중에 최적화된 애들이 살아남는 이제 그런 생존 방식과도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인데요. 그러면 이 3단계로 정의된 창의적 프로세스에서 AI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단계를 굉장히 간략화시켜서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이제 AI가 그럼 과연 이 세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특화가 돼 있을까라고 이제 색깔을 써서 표시를 해드리면 보시다시피 하늘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뮤테이션, 베리에이션,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을 한 이후에 그걸 다시 리파인하는 요 단계에서 AI가 인간과 거의 대등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것도 비슷한 어떤 생각의 흐름인데요. 몇 개월 전에 이제 유명 건축 관련 사이트인 그 디즈네, 지금은 자아리드 수상으로 있는 패트릭 슈마어가 이제 AI 관련돼서 짧게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 이분 역시 AI는 초반부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창조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 결국 뮤테이션과 셀렉션의 어떤 진화적 과정을 거치는데, 이 뮤테이션 부분에 있어서 AI가 인간보다 굉장히 뛰어나다는 내용의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저 역시 이 부분이 조금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AI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테스트해봤던 작업인데요. 보시다시피 요 3단계 과정이 거의 AI 제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미드전인데 거기에서 구동되는 스트럭처랑 정확히 일치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인간인 저는 이제 1단계에 영감이 되는 이미지 레퍼런스들과 그를 보충하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조합을 해서 요 인풋을 이제 AI한테 넣어주면 AI는 1분에 대략 4개의 이미지의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다시 구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분이면 40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 베리에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퀄리티여서 저도 처음에 사용해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매 1분마다 생성되는 4개의 이미지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저의 상상과 부합하는 이미지를 이제 확대해서 고해상도로 셀렉션하는 단계가 또 이제 저한테 있고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리파인하는 옵션도 최신 버전에는 이제 첨가가 돼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세 단계의 진화 과정의 어떤 묶음과 묶음을 또 연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건축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매싱의 형태를 인풋으로 주고 이를 꾸준히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매싱에 들어갈 파사드의 패턴과 재료를 결정을 해서 다시 그것을 인풋으로 줘서 이제 어떤 도시 배경까지 그리고 시간대까지 인풋으로 주게 돼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큰 방향과 부합하는 어떤 최종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들링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개인 작업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제 간략한 결론과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AI는 그 창조적 디자인 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영감을 받아서 조합해서 의외의 결과물들을 빠른 시간 안에 생성하는 데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첫 번째 좋은 인풋을 넣어주고 마지막에 좋은 아웃풋을 셀렉션하는 결정권은 아직 인간한테 있고 저는 그래서 좋은 인풋과 아웃풋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야말로 향후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도 너무 유명한 이미지이긴 한데 가장 인텔리전트한 스포츠 중에 하나였던 이제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 이후에
오히려 AI 프로그램의 수를 읽고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는 상황처럼 뭐 가까운 미래에 디자이너들이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상황이 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더더욱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짧은 결론 이후에부터는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그냥 저의 되게 소소한 개인 작업들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일종의 어떤 저만의 놀이나 일기 형식처럼 매일매일 이미지 하나를 루틴처럼 이제 소셜미디어에 소통하고자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대략 7개월 정도의 작업물들을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많은 의견을 받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AI를 역설적이게도 가장 감성적이고 포에틱한 방식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도시 공간의 경험, 또 흥미로운 건축물에 대한 상상을 메인 주제로 데일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는 페이지는 9월 말에 제가 올렸던 포스트인데 이제 이때는 파라메트릭이란 개념의 에스테릭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조금 표현한 작업물이었고요. 요거는 8월 말에 작업했던 건데 이때는 또 이제 건물의 모든 부분을 다 스트립업 제외하고 다 뜯어내고 나면 근본적으로 남게 되는 마지막 뼈대인 이제 건물 스트럭처 구조가 단순히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추상적인 애스트랙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좀 공유했던 페이지고요. 또 저는 되게 파사드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제 파사드에서 단순히 파사드가 이제 외벽의 기능보다는 이제 뭐 타워나 아파트와 같은 수직성이 강조된 파사드에서 발코니 역할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발코니를 잘 활용하고 디자인적으로 잘 녹여내면 이제 수직적으로 verticalized urbanized 된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AI에게 학습을 시켰던 제 포스팅의 예시이고요. 뭐 같은 파사드의 내용인데 이건 조금 더 감성적인 측면, 재료의 색감이라든지 재료의 디테일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던 작업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비슷한 작업물의 연장선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감독인 이제 드니 빌레브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뭐 경외감이라는 분위기를 건축물이 어떻게 하면 뿜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건축물이 놓여지는 사이트와 배경과의 관계, 또 파사드의 어떤 입체적인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 3장이 남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묶음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가 각기 다른 건축의 스케일을 꽤나 잘 학습할 수 있다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페이지는 되게 작은 파빌리온 규모의 건물을 제가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이 재료의 질감과 디테일을 여러 가지 인풋을 주고 베리에이션을 하면서 이제 AI가 꽤나 높은 퀄리티로 구현해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조금 더 외연을 확장을 해서 재료의 디테일이랑 건물 자체보다는 조금 더 큰 스케일의 생각, 건물과 도시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건물의 내외부의 바운더리를 정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입체적인 레이어링을 통한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내부도 아닌 외부도 아닌 공간이 다양한 스케일로 아기자기하게 형성될 때 사람들이 도시에서 걸어 다닐 때 그런 것들을 느끼는 어떤 새로운 경험과 흥미로운 옵션들을 조금 테스트를 해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스케일을 더 키워서 조금은 앰비셔스하게 저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포스팅도 있었는데요. 이는 이제 더 큰 스케일에서 도시의 인프라와 건물이 어떻게 하면 퍼블릭과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흥미로운 순간들을 포착하고 거기서 이제 건물 인프라 구조물이 어떻게 3디멘셔널하게 입체적으로 다양한 퍼블릭스를 조성하거나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옵션들도 AI와 같이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통해서 이런 건축 이야기들과 어떤 저만의 상상을 비주얼라이징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저의 이런 뭐 되게 작은 작업물들이 뭐 미국이나 한국의 건축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감으로 작용하고 저 또한 영감을 받고 이런 상호 소통의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우리 경성대학교에서 오신 최강림 교수님께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세계박람회 부산 엑스포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란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치셔도 되는데. 이번 특별 세션에 이 지역을 살리는 이 문구가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하게 이제 와닿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수도권, 그죠? 수도권에 다 몰리고 있고, 특히 이제 불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경이 나름대로 희망을 보는 게 그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부산시는 건축 도시 디자인 혁신을 얘기했고, 뭐 김해라든가 또 양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도시들도 나름대로 그 도시의 그 건축 도시 디자인에 대한 그 질적인 걸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부산하고 경상남도 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도 제가 저희 지회장님 대신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불경 지회가 뭐 하느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월 달까지도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불경의 혈안 이슈는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덕도 신국제공항이고요. 또 어찌됐든 2029년까지는 개항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공단도 하는 거로 국회에서 이제 근거가 통과됐고요. 또 하나가 2030입니다. 한 4일 동안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바로 2030입니다. 부산에서 세계 박람회를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동남권 입장에서는 이게 개최가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최가 됐을 때 앞으로의 그 지역의 어떤 전략, 무산됐을 때, 실패했을 때 전략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말씀드린 대로 건축 도시 디자인 혁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서울시가 2월 달에 도시 건축 디자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부산시 담당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참고를 좀 했죠. 서울 거를 당연히. 그래서 9월 달에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뭐 서울처럼 앞으로 이 건축 디자인이 좀 혁신적이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 제도 내에는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활용하고 결국은 좋은 그 디자인을 위해서는 기존에 뭐 우리 그 지역지구제 조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초월하는 용적률 검토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지금 용도 지역지구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건 엑스포가 이제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원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엑스포가 되고 하면 좀 그 도시라든가 이런데 좀 도시 공간이 좀 좋아야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뭐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주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건축통합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막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건축 디자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계획 단계부터 건축물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도시설계학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말하는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이런 배치 계획 자체에서 건축물까지 고려되는, 그리고 그거를 역으로 해서 나중에 조직까지도 갈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그 자연 생태, 지속 가능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특히 이제 지금 부산시장께서는 15분 생활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보행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녹색교통들,
탄소 중립을 위한 교통 체계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단 부산뿐만 아니라 뭐 양산이나 김해, 창원 같은 그 불경의 주요 도시들도 이렇게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각 자치단체장들은 그런 얘기를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김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계획 내용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김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김해하고 부산하고 지금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그 동남권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게 가덕도 공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그 지역마다 공항이 있고 그러면 과다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다른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천시에도 한 5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상임기획단장으로. 그 인천을 봤을 때도 인천 국제공항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천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왔을 때 이 항공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송도가 그런 배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6위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항만 북한에서 신항만으로 항만 기능을 다 보냈습니다. 그 항만 물류하고 항공 물류하고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디다가 그러면 뭐 인천의 송도라든가 뭐 이런 그 물류를 기반으로 한 그 첨단 산업이라든가 또 대학 교육 또 연구소 또 거기에 대한 또 아주 질적 수준이 높은 주거단지들 뭐 문화도시 이런 것들을 입지를 정하려고 경력 정선남도하고 부산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 일대가 여기가 지도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김해인데요. 이 바닷가의 항만이고요. 여기가 예전에 김해평야라고 불리던 곳의 일부입니다. 김해평야 일부는 지금 김해공항이 있고요. 여기 말고는 이만한 그 수요를 품을 수 있는 평지가 없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여기에 대해 이제 그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절실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왜 여기에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사실상 그 경상남도 내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부산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엄청나게 뭐 특화 사업이라든가 또 뭐 그런 거를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자 하는데 여기저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나는 가덕도 공항이 개항한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부산 입장에서도 여기에다가 되는 게 맞고 경남에서도 여기가 맞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상남도는 김해만 소속돼 있는 게 아니죠. 창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경제자유구역 쪽 해당되는 게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창원시입니다. 사실 활성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경남에서는 여기 말고도 이쪽도 같이 고려하자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조금 그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 같은 경우 여기를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도 창원의 일부 지역을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땅. 그래서 이 김해나 경남 사이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현재 못하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그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부산연구원하고 그 담당하시는 이 박사님들은 서로 교류를 하시니까 나중에 잘 통합돼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주요 기능들이 이제 스마트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헬스라든가 또
대학 캠퍼스, 물류, 뭐 이런, 거기에 업무단지도 들어오고요. 당연히 이제 주거단지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한 그런 공간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왜 적지냐 하면, 이런 철도라든가, 이런 또 교통, 차량 교통, 이런 거의 중심이고, 그리고 여기가 또 넓은 평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 같은 경우가 이제 물류 관련이고요. 당연히 상업이나 주거도 지원이 돼야 될 거고요.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그런 관련한 물류 관련한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요 지역이 지금 팀의 입장에서는 얘를 이제 스타트업으로 요 지역 스타트업으로 해서 여기에 그 IIT라고 그 인도 공과대학도 좀 유치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하고 김해하고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생각이 달랐던 게 부산시는 이렇게 되고 김해 같은 경상남도는 김해뿐만 아니라 창원의 일부 지역까지 하자는 것 때문에 입장이 차이가 나는 거죠. 부산에서는 그렇게 분산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우리를 선택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현재 따로 작업한 내용입니다. 경남연구원에서 작업한 내용이고요. 부산시에서 작업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주에 국토학회하고 교통학회가 부산에서 학술대를 했는데 그때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아직까지 그 경남 쪽에서나 김해 쪽에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기서만 이제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어제도 제가 그 김해 몰리팀장 그 얘기하기를 요걸 두 개를 붙여봐라. 파일을 어떻게 받아서라도 붙여서 앞으로 이 경상남도하고는 요 두 개가 같이 계획이 되는 거를 중앙정부 얘기할 때도 유리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역 현안 이슈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가덕도 신공항하고 그리고 11월 28일 운명의 날이 걸린 그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 두 가지 이슈에 따라서 특히 이제 가덕도 공항은 이제 정해진 거고요. 그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플랜 A, B를 두 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주제죠. 결국 이 공동조성이라는 게 지금 그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이 부울경, 동북아 지역에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남하고 부산하고 뭐 울산 같은 경우도 광역교통망으로 서로 이제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게 사실은 무한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 개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다른 겁니다. 누가 여기서 이익을 많이 볼까, 또 누가 손해를 볼까, 뭐 이러한 그런 생각 때문인데 광역교통망에 대한 전제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오해라든가 그런 게 생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되더라도 부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불경이 같이 이 광역교통망으로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그 혜택도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김해 같은 경우 경상남도가 이번에 유네스코 가야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그 세계 경북 전라도 또 이렇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자산이라든가 또 엑스포가 됐을 때 그러한 그 도시 이미지나 브랜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문화나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요 주제는 제가 수석 부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2일 날 우리 도시설계학회가 이제 주관하고 김해시는 이제 주최를 하는 그런 거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좀
발제도 해주시고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불경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대구대학교 김준우 교수님께서 저희 주제와 잘 어울리는 지방 소멸 대응 스마트 강소도시 모델에 대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발표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교수님들 뵙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회에서 발표를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발표를 드리게 됐고요. 지역을 살리는 기술과 문화 관련돼서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을 대상지로 한 연구 간략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연구 질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너무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구 주변 지역은 어느 정도 대안이 그리고 솔루션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경북의 북부 지역, 안동 지역, 주변 지역으로는 사실 주요 도시 부분 그리고 지방 소멸된 위험성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을 포함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와 중도시와 소도시의 인구 부분 그리고 스케일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 대도시를 제외하고 15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 부분으로 군집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인구 평균 인구와 인구 범위, 중도시의 평균 인구와 인구 범위, 그리고 소도시를 구분을 했더니 한국의 지금 현황 인구 분포로서 봤을 때 소도시는 한 20만 명 이하인 도시가 소도시로 지역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이렇게 소도시와 중도시와 대도시를 한번 분석호를 한번 살펴보니 전국적으로 소도시는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결과 도면과 한번 연계해 보니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지정된 이런 대부분의 도시들은 소도시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감소의 그 지방 소멸의 문제의 위험성에 노출된 도시는 중도시도 아니고 소도시 20만 명 이하의 소도시가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케어를 해야 되는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대도시와 중도시와 소도시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물론 도시 인구 밀도는 당연히 대도시와 중도시와 소도시 인구 밀도가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1인당 도로 면적, 문화 기반 시설 수 등 인프라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소도시가 인구당 인프라 비용 그리고 그런 문화시설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으로 이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향후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구가 적은 이러한 소도시들은 이러한 광역 인프라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들을 유지하기에 매우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북과 전남이 사실 소도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도입니다. 그래서 경북을 중심으로 한번 추가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경우는 중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을 포항과 경주와 일부 구미라든지 그런 대도시들을 중도시 규모를 빼니 총 한 15곳 정도가 중도시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도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분류 안에서는 소도시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경북의 북부 지역에 소도시가 전체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멸위험 지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경북의 북부 대도시들, 소도시들은 대부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도시들을 한번 고령화 비율과 유선열 비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칠곡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전국 평균에 가까운 형태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령화 비율은 높고 유소년 비율은 낮은 전체 경북의 소도시들은 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시군 단위가 아니라 읍명동 단위로 한번 경북 지역에 있는 도시의 규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북 소도시의 읍명동 단위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니 한 250개 정도의 읍명동 단위가 나올 수 있었고요. 이거를 지속가능 인구 지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소멸위험 지수와 유소년 비율과 인구 성장률을 좀 포함한 지속가능 인구 지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X축의 인구수와 그리고 Y축의 지속가능 인구 지표를 한번 살펴봐서 분포를 한번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말씀드리면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인구 소멸 위험 지수에서 주의 정도의 경계로 분포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00명 정도 이상 정도로 유지돼야지 소멸 위험 지수에서 어느 정도 위험 지역으로는 가지 않는 그런 경계선이 나왔고요.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가 넘으면 소멸 위험 지수에서 보통 정도로 나오는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정도 인구가 유지가 되면 소도시는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0명 정도가 이런 진짜 그러한 라인이다. 이거를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리고 소멸 위험 지수가 높아지는 라인이 한 10,000명 정도다. 그래서 최소한 10,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북 지역에서 읍 단위의 단독으로 소도시로 위치해 있는 읍 단위 도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울진읍, 그리고 청도읍, 영양읍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도시의 소도시로서의 그런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규모는 다릅니다. 반경이 한 1.5km, 울진군 같은 경우는 한 1.5km, 청도군 같은 경우는 한 1km, 그리고 영양군 같은 경우는 반경이 한 500m 정도로 작은 읍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는 헥타르당 한 50인 정도로 동일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시의 읍내는 동일한 인구 밀도와 특성들을 보여주고 사이즈는 조금 다르지만 반경 한 1.5km 이내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특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공공과 민간의 생활 서비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상업, 경제, 문화, 체육, 의료, 복지, 교통 부분으로 세부 시설들을 나누어서 울진읍과 청도읍과 영양읍의 각 시설들이 인구 기반에서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5,000명에서 7,000명 사이에 하나씩 위치가 되어 있는 특성들을 보여줬고요. 상업경제에서는 민간 기반입니다. 식당과 편의점, 마트, 카페, 은행, ATM 같은 경우는 식당은 80명당 하나, 편의점은 1,000명당 하나, 마트는 한 2,000명당 하나, 그리고 카페는 한 400명당 하나 정도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간 서비스인데 사실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는 민간 기반 서비스고 그런 것들은 인구 기반으로 한번 어떠한 데이터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문화와 체육과 의료 복지 시설들도 한번 인구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대도시와 구분을 해봤습니다. 대도시라고 한 거 하기보다는 이제 신도시 개발 편람 매뉴얼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파란색이 신도시 편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지금 경북의 소도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신도시보다 더 적은 인구에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공공시설도 대부분 10,000명 이내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3만 명 단위로 공급이 되는 게 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소도시 같은 경우는 10,000명 단위. 그리고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민간 기반한 시설들은 대도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상업경제 부분도
대도시와 신도시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한 10,000명 정도라는 그러한 비교를 한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10,000명 단위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게 읍 단위로서 공급이 되고 있는 최소 단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진료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었던 울진과 청도와 영양 중에서 울진읍이 2차 진료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정도의 2만 명 정도의 규모의 공공병원 하나를 운영하면서 울진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2만 명의 하나가 들어가기에도 좀 지방의 여러 회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해 본다면 한 2만 명 정도의 2차 진료병원 하나, 그리고 10,000명 정도의 단위에는 대부분의 공공과 민간 서비스들을 지원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들을 아마 저희가 경북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과 문경과 상주와 의성, 그 예천을 중심으로 어떠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공공인프라, 경작지, 도로, 지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네트워크형 도시의 패턴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앵커 도시가 있지는 않고요. 안동시와 문경과 상주시가 각각의 그 교차로의 메인 도시지만 하나의 도시로서 하나의 도시로서 앵커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네트워크적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규모도 문경시와 상주 시내 같은 경우는 한 인구가 5만 명, 읍 단위로는 한 인구가 2만 명, 그리고 면 단위로는 인구가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규모가 조금 다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도시가 있고 대도시 주변에 이제 중소도시들을 연계하는 그런 패턴들이 아니라, 대도시가 빠져 있고 중소도시들 간의 네트워크형 도시 체계로서의 한번 모델 변형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도시 두 개 사이에 이미 광역도로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역도로를 중심으로 선형도시로서의 도시 구조를 한번 제안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이 검은 점들이 기존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작은 칠학지구인데, 그런 칠학지구들이 너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소도시의 모델, 그래서 거주 지원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일본의 모델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선형도시의 네트워크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도시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뉴 가든시티 모델이라고 제안을 해서 기존의 20대기의 가든시티 모델과 다른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지역의 뉴 가든시티 모델을 제안을 하고자 했고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를 하나를 지정을 해서 한번 테스트로 한번 설계를 진행해 보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과 그리고 안동시 사이에 그런 선형의 축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작은 그러한 읍 단위, 면 단위의 지역을 어떻게 강소도시로서의 규모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만 명 정도의 도시 규모를 조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리서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의 한양면과 예천군의 용국면은 같이 붙여져 있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면을 합쳐가지고 한 2만 명 정도의 소도시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예천읍은 조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천읍을 한 2만 명 정도의 도시로서 만드는 모델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존에 한 3,000명 정도의 인구를 두 개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로서 만드는 토지 이용 계획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연구시설, 농촌융복합시설, 공유시설, 그리고 공공병원들도 한번 지원을 해보고요. 그리고 UAM과 그리고 드론 같은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어서 도시에서 한번 하면 더 사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 도시의 그런 문제들을, 모빌리티의 문제들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통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천군의 예천읍도 인구가 지금 한 10,000명 정도, 15,000명 정도지만 이걸 한 2만 명 정도로
안정된 도시 구조, 지속 가능성 있는 도시 구조를 한번 제안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봐서 기존 마을과 함께 새로운 주거지 확장 지역을 계획을 해서 읍 단위로서 지속 가능한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로서의 도시 구조를 갖게 된다면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 검토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경북 지역에 적용을 해보면서 앞에서 리서치를 했던 한 소도시의 적정 인구 2만 명, 그리고 소도시 적정 면적을 한 4에서 5 평방킬로미터 정도, 그리고 인구 밀도는 헥타르당 한 50인 정도로 가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리서치 단계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자체와 논의를 해보면서 읍을 살리면서 읍을 강하게 만들면서 각각의 군과 시가 좀 단단해지는 부분, 그리고 지방 소멸을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지자체 자체 지역 내에서도 한번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해봤습니다. 예, 아마 지금 오디오상에 제가 여러 교수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이렇게 피치 못하게 온라인으로 발제를 하게 되고 오디오상으로 또 의견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학술대회 혹은 학회에서 좀 일일이 찾아뵙고 의견 또 구하고 자문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적절한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한밭대학교의 송복석 교수님께서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지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한밭대학교에서 온 송복섭입니다. 박수까지 한 적이고요. 제가 광주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격인데요. 특히 또 전남대는 또 언제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아까 터미널에서 내려서 보니까 택시를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좀 간신히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늦었으면 제 순서를 놓칠까봐 어떤 조마조마하긴 했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지회장님께서 저보고 가서 발표를 좀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차출돼가지고 좀 이렇게 성급하게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준희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원래 이제 이런 주제를 좀 만들게 된 게 저희 지회 모임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얼마 전에 이제 법 통과가 돼서 어쨌든 정치적인 어젠더가 이제 실행 단계로 가는 이런 즈음인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문부처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에서도 사실 모르고 있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그래도 도시계획이나 건축 쪽에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의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기존 도시 이 패턴들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 검토들이 좀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런 자리도 사실 없고 왜 그러냐면 이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좀 비밀스럽게 국회 사무처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액세스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냈더니 그거 잘 됐다. 그 얘기 지회 가서 한번 우리 학술 발표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이슈를 꺼내는 정도의 준비로 이렇게 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위치 자체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제 조그만 모임 이후에 이제 저희 지회 모임 때 이제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끌어온 건데 여기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이거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또 한생겨 또 다르게 이용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림도 그다음에 또 괜히 이렇게 부스럼 낼 수 있는 어떤 코멘트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이라든지 그림 이런 부분들도 제가 거의 이제 생각만 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정도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선 이제 살짝 살펴보자면 올라가서요. 한 18년 전쯤 되겠네요. 2005년도에 이제 행정주시 복합도시
마스터 플랜 그 국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정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위치가 좀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그 도시개념 국제 공모를 하는데 재미난 건 요게 우리 이쪽에 디자인하는 그 안상수 씨라든가 뭐 이렇게 그 안상수 채를 개발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포스터를 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쪽 그 서울 그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이쪽 이 전라도권하고 그다음에 경상도권의 어떤 중심,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 지리적인 중심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의 어떤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제 만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요 이후에 이제 공모안들에서 상당수의 안들이 이제 이런 동그란 개념들이 좀 등장을 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위스 출신 건축가인데 장피에르 듀에릭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구조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1등작이 이제 총 5개였는데 그중에 이제 4개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안의 특징은 뭐냐면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준우 교수님인가요? 또 보면 사실 우리 익히 이제 도시 계획 이론에서는 아는 그 내용들인데 보면은 이렇게 제인 제콥도 좀 그런 얘기를 했고 뭔가 어떤 이 거점 중심들 또 거점들을 이렇게 대중교통 중심으로 엮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해석은 또 염주알 이론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때부터 사실 등장을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른 라발레라는 신도시도 보면 이제 이 동그란 개념은 아닌데 선형의 어떤 역세권 중심의 어떤 생활권 단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요 듀에릭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선형의 이 선을 동그랗게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래서 가운데는 비워두고 이렇게 거점 중심 뭐 이런 개념들을 좀 제안했던. 그래서 보면 이제 심사평입니다. 그래서 장남 평야와 대평들을 그대로 존치한 동창적인 반지 모양의 도시 구조로서 계획적인 관점보다는 컨셉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지향적이고 도시기능의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등으로 선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이제 스페인 출신 건축가인 안드레아스 페레아 오르테가라는 이런 분인데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70세가 넘은 분이었는데 자기 제자들하고 이제 뭐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동그란 원형 요 개념인데 다만 뭐냐면 현재 지형 조건을 이제 좀 살려서 그래서 완전한 반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되고 있는 이 세종시의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평이 어땠냐면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오비탈 로드라는 그런 안이었는데 이거와 유사하게 반지 모양의 도시 구조를 제안하고 있으나 다각적인 기술적 검토에 기반해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명제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교통경관 밀도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매우 높게 제한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평이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태리 빗도로 오레릴인지 뭔지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이것도 독창적인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황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도시를 이렇게 격자형의 어떤 장벽을 좀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장벽과 장벽 사이에 이렇게 게이트 문을 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업무지구다라고 하면 그 장벽 안에 범위 내에 가두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그 다음에 있는 농사 짓는 다른 블럭하고 또 가두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그 연결들은 이제 지하로 연결되는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다는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지가 하도 이제 독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격자형 하얀 격자 안에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어느 구역은 산업단지, 어느 지역은 농사 짓는데, 어디는 뭐 대학교, 뭐 이렇게 나눠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이디어, 구체적인 도시건설 마스터 플랜보다는 도시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를 제시한 안으로서 기존 신도시 도로에 의한 도시구조 결정 방식을 탈피하여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은 기하적 벽체에 의해서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새로운 도시 골격 구성안을 제시하였고 다른 당선작과 조화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된다라는 그런 평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이 팀이 돼서 이렇게 제안했던 안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거, 그러니까 동그란 개념은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컴팩트 시티, 그래서 가운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를 채우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전체 직경이 이제 4km 정도 되는. 그래서 보면 이제 가운데 이 중심에서 오면 뭐 한 30분 이내는 전부 다 걸어서 이렇게 도달 가능한 이제 보행 중심의 뭐 이런 개념을 좀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게 보니까 그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 녹색 띠처럼 되는 부분들이 아까 이 오르테가 그 안도 그랬고 보면 그 이 녹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마을도 좋고 뭐 이래서 이 도시를 만들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 그다음에 또 시대적인 대세가 컴팩트 시티라는 지금 아까 저 도시 소멸 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압축된 어떤 형태를 좀 제안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금강인데 금강 안에 이제 다리를 세우는데 사실 이 다리라는 건 뭐냐면 도시가 원래 강을 끼고서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도시가 확장되다 보면 결국은 강 저편까지도 확대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연결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이라는 것이 이 도시를 사실은 처음에 출발은 그렇진 않았는데 도시를 이렇게 양분하는 소위 이제 강남과 강북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이 다리가 교통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실제 이 거주 가능한 뭐 그래서 다리 위에 이제 건물을 좀 짓는 건데 저 건물은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정부 청사들이 가는 거니까 그 청사를 이제 저 강 위에 다리 위에다 만든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현실성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러면서도 공모전에서 좀 뛰기 위해서는 좀 오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다리도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한 20개 정도 이렇게 했다가 이왕이면 좀 더 하자 그래서 30개 뭐 세워가지고 이제 서티 브리지 시티 뭐 이런 그 이름을 좀 제시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선택이 됐었던 그래서 고밀도의 도시를 지향하여 원형의 중심부를 집중 개발하고 그 바깥은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계획 안으로서 다리 위에 이전 대상 정부 청사를 건립토록 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높게 평가된다 뭐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보면 이제 오르테가의 그 안이 이제 주가 돼서 이제 이런 모양의 토지 마스터 플랜 그 토지 이용 계획도가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게 이제 차근차근 지금 2030년도 목표로 해서 좀 만들어가고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종 그 의사당이 오는 지역이 보면 포인터가 좀 잘 안 보이는데 보면 대충 이 정도 되거든요. 이쯤 되는데 사실 이제 요 그림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초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뭐 국회의사당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이제 청와대는 뭐 내려오는 뭐 상징적인 의미 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청와대 자리는 검토된 것이 여기 보면은 포인터 이쯤 됩니다. 요쯤에다가 이렇게 좀 땅을 좀 받은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원수산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전활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산을 끼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됐었고요. 그랬는데 뭐 행정 수도가 되느니 안 되느니 막 번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그게 거의 이제 무효화가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청와대로 소위 검토했던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조계종 이 절이 들어간 자리에서 지금 거의 뭐 완성된 이런 상태들인데,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의사당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의사당 분원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 넣을 것인가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지역이 검토된 것이거든요. 검토돼서 현재 예정지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지금 이 국회 사무처에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모 대학의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는 상태여서 어떤지 사실 모르는 이런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지역 그 언론에 났던 그 최근의 어떤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이제 후보지가 바로 요 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중앙공원, 호수공원 뭐 이렇고 여기 뭐 국립수목원도 지금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전체 개념이 중앙을 비우는 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과연 5개 안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할 것인가 이제 토론에 참석도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때 이제 아까 중앙을 가운데를 비우는 안으로 선택된 결정적인 주장이 어떤 거였었냐면 우리 역사상 이런 도시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도시를 한번 친환경을 지향하면서 또 이 중앙을 비우는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또 뭐 역사상 최초로 어떤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주장들이 좀 강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뭐냐면 역사상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 기능적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다. 이 건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또 대세가 콘텍스트인데 무슨 또 이렇게 가운데를 비우냐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저항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 도시는 이제 현재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9년인가 10년인가 이쯤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특집을 이렇게 좀 기획을 좀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공격하기 위한 근데 이거는 그냥 이 형태를 공격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세종의 이 소위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무력화 시도가 사실 좀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따서 이제 현재 이 세종에 지어지고 있는 도시가 문제가 많다라는 어떤 그런 저한테도 인터뷰를 좀 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현대 건설되고 있는 그 개념과는 완전 반대 개념을 제안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제안이 선택된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 그래도 뭔가 우리가 어떤 그 의미 있는 도전을 하는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이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도시를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부스럼 나는 그런 이 기획을 해서 이걸 언론에 발표한다라고 하면 이게 저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저도 뭐 제 안이 선택되지 않았던 거는 뭐 좀 이렇게 서운할지언정 그래도 지금 이게 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뭐 당연히 응원을 하고 이제 어쨌든 보면 그래도 지금 이제 요 가운데를 비워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세종의사당이 여기 내려오게 돼서 이제 여기 뭐가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국회의사당이 그냥 무슨 이렇게 우리 저 맨날 저 언론 TV에서 보는 그 건물 그것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관련한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 지역에 다시 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도보로 이제 15분이라고 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보면 이 짓고 있는 그러니까 세종의 이 상가 공실률이 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들이고 여전히 아직 지어지지 못한 필지들도 있고 그다음 빈 상가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각종 시설들이 들면서 그럼 당연히 다른 그 뭐 상업이나 이런 시설 다시 따라올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공간이 걸어서 15분이라고 그러지만 좀 이렇게 분리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요 국도 이게 몇 호선이 이제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사가 완성이 되면 요걸 이제 없앤다라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여기 세종의사당에 들어오면 요 국도선 이렇게 없애는 거 또 이제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면은 이 소위 전국에서 시위하라는 이렇게 또 버스를 동원해서 오는 이런 경우에 보면 여기 굉장히 어떤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뭔가 외곽 지역을 좀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말씀 드렸던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다가는 이제 이게 전체 큰 틀이 좀 이렇게 흐트러진 부분에 대한 염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막상 다른 지역들도 보면 이미 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자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말은 이제 좀 이렇게 자제를 하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다만 뭐냐면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기를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건물들은 여기 지금 공실이라든지 비어져 있는 그다음에 또 이 비어져 있는 필지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이게 옮겨서 좀 짓게 되면 그러면은 아마 그 주변 지역 활성화에는 실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가는지 이거는 이제 아직 모른다는 것들. 근데 막 조만간 발표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또 토론들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우리 그 전문가들을 지금 잘 안 부르는 거죠. 이제 정체적인 그런 이 과제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숙제가 좀 있고 아까 좀 전에 그 김준우 교수님 발표한 거 보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 연구시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때 과연 그쪽에서 이 전문가 의견들을 얼마나 좀 수용할 것인지라는 그런 좀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뭐냐면 그냥 좀 이슈만 좀 꺼내는 건데 지금
어디 딴 데로 옮기자 이런 주장은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과정 중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의견 낼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런 때 또 저희 우리 도시설계학회 그 회원들의 어떤 또 우리 학회 자체의 어떤 역할, 뭐 미션 이런 부분들도 또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짧게 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남대학교의 김경식 교수님께서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설계 최적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전남지회 를 대표해서 발표하게 된 전남대학교 김경식입니다. 발표 주제는 보신 바와 같이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설계 최적화고요. 사실 이 내용은 광주광역시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저는 이제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지로 올해 초에 제가 수행했던 연구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의 배경인데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오늘날 이제 가장 화두라고 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 가장 환경적인 부분이 어떤 것일지, 그리고 아까 이제 기조 강연이나 다른 발제자분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그런 인공지능, 그리고 통합 설계의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에 가장 적합한 이제 새로운 미학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재정의해야 할지라는 물음에 대한 어떤 이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연구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제 화두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연구의 이제 대상으로 범위를 좀 한정 지점은요. 그래서 이거 맥리미 커브에서 이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 건축 설계에서 그런 설계의 어떤 기본 단계에서 이후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에 퍼포먼스와 관련된 가장 이제 주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단계가 기본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연구의 범위를 이 기본 설계 단계로 국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의 워크플로우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형태 생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어떤 매개 변수 디자인, 그리고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아까 이제 발제자분 중에서 이제 미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라고 한다면, 요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형태를 생성하기 위한 형태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툴을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미학을 좀 정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주요한 사용된 툴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데이비드 루텐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유전 알고리즘을 원리를 응용한 하나의 소프트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최적화되는 단계를 좀 모식도로 나타내보자면, 처음 세대에서 그 세대가 이제 경과할수록, 즉 진화가 일어날수록 점차 최적화된 어떤 목표의 그런 값들이, 수치들이 이제 수렴해 가는 그런 단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전 알고리즘을 하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AI, 형태 생성형 AI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지는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50개의 정비 예정구역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저개발지에 해당하는 필지를 좀 획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북부 북동에 있는 6개 필지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각가지 이제 지역주기 및 지구 및 관계 법령, 도시계획 조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건축물 용도로서 이제 주거 복합 건물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건축 조례 혹은 법령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뭐 각가지 이러한 데이터들은
향후 제가 이제 수립하게 될 알고리즘의 중요한 이제 상수나 뭐 변수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지의 어떤 기후 요소를 검토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 광주광역시의 어떤 2011년부터 10개년에 걸쳐서 기후 데이터를 좀 분석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겨울철 평균 기온을 분석한 결과에 한 2.29도 정도로 겨울철 평균 기온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우측에 보시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입각해서 남부 지역, 그 광주광역시 경우는 이제 남부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어떤 각각 부위별 열 관리율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기후 데이터 그리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정의하는 규제하는 각 부위별 열 관리율표 이 각각의 어떤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제가 그 후에 이제 작성하게 되는 알고리즘의 상수들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건물 에너지 소요량 산정 방법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는 내용은 우리나라 이제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 총 사용되는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량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비율이 이제 난방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냉방보다 사실은 10배 정도 난방 에너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모든 에너지보다 월등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환경적인 건물, 저의 이제 그 설계 최적화의 목표를 이 난방 부하를 최소화하는 그런 건축물을 이제 AI 즉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 AI가 최적화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러한 이제 그 에너지 총량 계산을 위한 이런 수식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다듬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받아들이는 태양 일사량에서 총량에서 건물 표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 손실량 이거를 이제 제외한 부분 열 에너지 총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 관리율표나 표면적 아까 기후 데이터 등에 이제 근거를 해서 수식들을 최대한 이제 정밀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결과가 이제 그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수식을 정밀하게 좀 갖추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런 건물 에너지 소요량 산정식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제가 구성한 알고리즘의 각각의 일종의 상수 혹은 변수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최적화 형태를 위한 즉 난방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건물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요 부분이 이제 연구 대상지인데 연구 대상지 내에서 건축물의 최적 입지, 즉 위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AI, 즉 인공지능이 임의의 세 개의 이렇게 직사각형을 대상지와 이제 돌아 평행하게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형태로부터 난방 부하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의 형태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알고리즘을 짰고 여기에 사용된 변수는 총 12개의 변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X, Y 값 그리고 대상지 내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12개의 변수로 이제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토대로 건축물의 형태를 먼저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형태를 에너지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 최적화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형태 생성을 위한 생성형 AI 즉 갈라파고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룹으로 이제 사이클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최적화된 형태를 찾아가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러한 하나의 이제 이미지를 스크린샷 한 건데요. 대상지도 하나의 형태를 생성한 거고, 요거는 이제 수만 회 정도를 시뮬레이션 한 거고, 생성하고, 이걸 에너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다음 각 세대를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난방 부하를 최적화하는 그런 건축물의 형태로 수렴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건물의 최적 입지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향 그리고 높이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12개의 변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세 개의 볼륨으로 나눠졌는데 각각의 높이 그리고 방향 그리고 회전하는 이제 중심의 축 이런 것들을 이제 12개의 변수로 해서 두 번째 알고리즘도 그 에너지 모델링을 알고리즘 작성해서 모델링을 했고 그래서 역시 유사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를 생성하고 에너지 시뮬레이션하고 갈라파고스로 최적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룹으로 최적의 형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스텝에서 수만 가지 중에 하나를 표본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12개 변수들이 계속 변하고요. 그 형태별로 건축물의 총 에너지 소유량과 그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유량 그리고 기타 그 건폐율, 용적률 각각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같이 산출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두 번째 그 알고리즘에 실제로 갈라파고스가 최적화하는 특정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인데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해둔 부분이 하나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세대에 속해 있는 건축물은 유사한 그 형태를 띠고 있고요. 다음 세대에 넘어가면 다른 형태로 그리고 유사한 형태 예를 들어서 뭐 기역자 형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뭐 미음자 형태 이렇게 형태가 진화하면서 최적화된 그 형태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 간략하게 영상으로 좀 만들어봤는데요. 보시면 최초에 그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12개의 변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빨리 감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수시간, 길게는 뭐 하루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개의 변수들을 AI가 지속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테스트하면서 하나의 세대로에서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B자 형태의 건물을 테스트하고 이제는 기역자 형태, T자 형태, L자 형태 이런 까지 가능한 모든 조합들을 테스트를 하고요. 점차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최적화된 형태, 즉 난방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의 형태를 그런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다른 세대로 넘어가면서 건축물의 유형들이 계속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의 높이하고 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사한 단계로 진행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는 이제 테스트인데, 유사한 형태, 하나의 이제 세대 안에서, 제너레이션 안에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형태들을 다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난방 에너지 소유량, 그리고 단위 면적당 난방 에너지 소유량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세대에서 모든 테스트가 일어나면 보시면 이제 다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유형 안에서도 가능한 모든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최적화된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적화된 결과물을 좀 도출하는 과정인데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수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유효한 데이터, 즉 아까 말씀드린 뭐 관계 검령이나 조례 등을 만족하는 한 2,000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제가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그래프로 다시 환산해봤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최적 이제 그 입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이제 일종의 진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X축이 난방 에너지, 그래서 난방 에너지를 점차적으로 최소화하는 이제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알고리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스로 건축물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연구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하면서 건축물의 즉 에너지 소요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최적화의 목표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진화가 이루어진 형태의 건축물은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를 어떤 시공성이나 아니면 이제 구조화할 수 있느냐, 혹은 플래너빌리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사실은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 제가 그 점선을 표기한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자면 진화가 더 이루어진 형태가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전 단계가 이 위의 단계의 이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단계는 조금 건축물로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최적화된 형태로 제가 개입을 해서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제 향후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러한 이제 플래너빌리티나 스트럭처빌리티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구에 최적화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전체가 사용하는 그 겨울철 난방 에너지 총량이 나오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유량.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평균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60kW, 해배당 60kW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요것보다 이제 제가 제안한 인공지능이 이제 최적화된 결과물을 보면 그것보다 절반 정도 에너지 소모만을 난방 에너지 소모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 결과물의 경우에 어떤 건물의 높이, 어떤 회전된 방향, 연면적, 최적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좀 내리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이제 미학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좀 자명하지만 더 이제 환경 친화적인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스스로 좀 내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건축 설계하는데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좀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기라 이제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제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우리가 시급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열 관리율이나 이런 것들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도시를 마스터 플랜하고 건축물을 어떤 밀도만을 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물 형태, 가장 이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도출하기 위한 이러한 가이드라인도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연구를 수행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과 장소의 진화, 그리고 미래 도시 설계에 대한 느낌을 잘 봤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우리 강원 지회장님이신 우리 이재수 교수님께서 강원 특별자치도의 지역균형 발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하면서 시간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발표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 저는 그거는 그냥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2003년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자치 권한, 그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보다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꼭 20년 후에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이후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고요. 지금 전라북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제주도는 상황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도시설계학회 또는 지역에 저희 강원지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다만 뒤에 이제 뒷부분에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전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라고 하고 있고요. 목표는 미래 신산업 성장, 글로벌 교류 거점, 행복 공동체 실현입니다. 8개의 이런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특별자치도법에서는 이런 규제 개선, 4개 규제 개선이나 권한 이양,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미래 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교육 자치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이 규제 개선이나 미래 산업 육성은 먹거리와 관련돼서 지역 일자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왜 여기 교육이 들어와 있느냐? 이 교육 부분은 대학과 지방의 이제 소멸 시대에 대학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 시대의 큰 어떤 책무성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대학에 있는 이 우리 공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도시설계학회 회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뭔가 우리에게 큰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단위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거를 모든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역할이 있겠지만 과연 지역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지역 대학에서의 우리 도시설계 부분에 특화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잘 헤쳐나가고 여기에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고요. 김준호 교수님도 많이 하셨으니까 강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2035년에 인구 정점을 지나고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8개 시군,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자연인구가 20년에 증감을 하면서 데드크로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그 다음에 원주나 춘천, 강원도는 전라북도처럼 전라북도보다 조금 더 심한 부분이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광주라고 하는 큰 대도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가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인구수는 모르겠는데 한 60만 정도 되는데 강원도는 18개 시군이고 전라북도보다 훨씬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원주가 37만 명입니다. 춘천이 30만이 안 됩니다. 대도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대도시가 없고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산맥으로 가로막혀서 영동과 영서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고요. 초고령화 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전라남도와 함께. 그다음에 생활의 SOC 접근성. 이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해봤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서비스권,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것들이 이 아랫부분, 이 지역들, 그다음에 영동지방의 이 지역들이 수도권에서 멀어지고 이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지방소멸의 가속화가 지역마다 조금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는 계속해서 폐교되고 있고요. 이 누적된 이 연도별 폐교수를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굉장히 독특하게 위쪽은 휴전선입니다. 여기가 산맥이고 아래쪽은 폐광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 4중, 5중 규제로 이렇게 쓰여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필요 없는 규제, 그 다음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발전을 어떻게 도모하고 지방 소멸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수,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역들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요. 기타 지역들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과소 지역, 전국 최고 비중이고요. 김준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 강소도시 같은 고민들도 여기서부터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KDI의 2020년 지역 낙후도 종합지수가 전국에서 여기
전라남도 다음으로 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그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을 실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시행을 했고요. 그렇지만 강원도 자체의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한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외에 그 전에 특별자치도의 출범 전에 권한이양이나 행재정 권한에 대한 이양이 없이 이런 것들을 단순히 몇 개의 사업으로만 했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적다는 그런 한계를 저희는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크게 이렇게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전환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 특별자치도민, GRDP 2배 업, 수도권 강원시대. 그래서 4개의 전략인데 그중에 저희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은 공간 혁신을 통한 지역 활력의 창출 이런 것들을 지역 대학과 지역과 대학 도시가 어떻게 연결을 해서 특히 강원대라고 하는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공간 혁신을 통한 지역 활력 창출과 더불어 몇 가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과제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 공간혁신 디지털의 대전환, 분권형 균형발전 사업 모델의 시범 모델 적용, 미래산업, 지역 신산업의 발굴, 통합적인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구축 이런 것들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좀 저희 전공이나 저희가 좀 특화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과제가 크게 3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저는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저희가 좀 관심 있는 부분, 저희가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와 강원대학교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컴팩트 네트워크 지역 도시의 정책 패러다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서 이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김준우 교수님도 어떤 모델에 대한 발굴이 있었는데 저희도 강원도만의 어떤 그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는 대부분 농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재생보다는 농촌 지역의 지역 재생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생각의 전환, 그 다음에 모델의 거기에 지역에 맞는 모델 이런 거에 대한 이 모델 구축, 모델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 혁신 공간의 재편이 연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아까 통합 모델의 시범 사업 추진이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 부분에 지역대학 연계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RIS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RIS 사업이 리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지역대학에서 양성한 인재가 졸업 후에도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 그 다음에 지역 정주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후에 라이즈라고 하는 체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리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앤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이라는 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초중고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 대학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와 지역, 즉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본교 캠퍼스, 삼척시와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글로컬 대학 30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1도1 국립대학에서 강릉 원주대와 강릉시, 강릉 원주대 원주 캠퍼스와 원주시 그렇게 하면 강원도의 전체 가장 중요한 도시와 지역 대학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연결 지으면 지역 발전이나 새로운 공간 창출 모델 그리고 지역과 대학의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강원도와 함께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혁이나 권한이양, 행재정 권한의 이양에 대한 것들을 법령에 담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강원도가 개별 18개 시군의 어떤 작은 규제에 대한 민원사항만 접수하고 있고 전체 강원도의 특별자치도의 그 비전에 맞는 앞으로의 법령에 어떠한 큰 중장기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설계학회 강원지회가 나서서 좀 중장기적으로 규제 해제가 필요한 부분, 행정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한 부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 지역과 대학이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형, 그리고 김준우 교수님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강원도에 맞는 도농 통합시의 어떤 컴팩트 도시 모델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좀 저희는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특별 세션이기 때문에 그 주요 주제들에 대한 어떤 다양성과 지역 현안을 잘 살펴봤고요. 너무 다양해가지고 또 논의의 어떤 재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발표하신 분들이 또 직접 토론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한편 더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약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로 최강림 경성대학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고요. 토론은 약 2분 이내로 좀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저희가 촉박한 관계로 2분 정도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림 교수님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부러웠던 거는 우리 송복석 교수님 부럽고요. 대한민국의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재수 교수님하고 김준호 교수님 고민하시는 것, 특히 저는 지방 자치에 있어서 분권에 대해서 저도 정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치도 그래도 되셨으니까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명식 교수님 내용 들으면서는 저희가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예전에 80년대 열심히 만들고 했었는데 요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 건축 통합 계획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분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굉장히 시간을 아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한밭대학교 송복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2분 동안 토론한 경험은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받긴 하는데요. 어쨌든 1분 빨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앞분에 이제 두 분의 발제 제가 못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우리 김준우 교수님 발표하시는 모델 아주 그래픽도 멋지고 좀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또 김경식 교수님 유전 알고리즘 AI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중견이 되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우리 젊은 교수님들 하시는 부분들에 굉장히 공감이 좀 많이 가고 응원도 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그동안 우리 지회에서는 조금 활동을 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전국적인 활동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좀 송구한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앞으로 좀 잘 교류를 해서 아까 부럽다고 그러고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느 도시든지 다 어려움과 이런 걱정거리는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이렇게 또 공유하고 또 어떤 좋은 방안을 좀 찾아보는데 머리를 좀 같이 모으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벌써 1분 지났나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토론은 주최해 주신 전남대학교의 김경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 다양한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에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화도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께서 발표해주신 내용을 좀 기술이 어떻게 도시를 미래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가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로 교수님들의
발표 내용이 좀 압축될 수 있다라는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인구 소멸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기술이 더 이제 가져야 될 역할들이 더 큰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학회 학술 발표대의 의의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순서대로 보면 저기 부울경에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제해 주신 최강윤 교수님 좀 큰 스케일에서 굉장히 저희 그 강원지에서도 뭔가 저희 그 도청 이전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그 접근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김준일 교수님 말씀하신 지방 소멸된 스마트 강소도시에서 뉴욕 가든시티 제안한 거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행정구역 통합 모델이나 읍면 확장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좀 지역에 맞게 도농 통합 시에 맞는 어떤 것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지역 주민이나 갈등 요소나 지역 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연구를 보완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기 행복한 고민을 하신 행복도시의 국회 세속의사당 최적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십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송봉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토론이나 전문가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이 절차상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시기가 되면 이제 공개해서 토론을 할 텐데 그때도 이제 송복섭 교수님의 역할을 좀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김경식 교수님이 하신 유전 알고리즘, 와 이거는 정말 와 했습니다. 사실 들으면서. 다만 이제 건물 난방 에너지 소비만 최소화하는데, 최근에 저희 나라 이슈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름철에 냉방이나 폭염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한 그 저희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겨울철 난방보다는 어떨 때 보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변수를 추가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다음에 연구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특별 세션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압박감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전국 단위의 지회, 조직망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지회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얼개가 짜여졌고,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좀 더 이 세션을 좀 더 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회와 연결을 해서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것들을 좀 조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이 자리가 좀 더 지회와 본회와 연결하고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게 되면 일단 오늘 AI라는 그런 기술 얘기가 나왔는데, 논문도 보니까 전남대에서 굉장히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AI 소프트웨어를 먼저 기조에 깔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유전 알고리즘이었는데, 저는 이게 의학에서 말하는 또 생물학에서 말하는 유전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했는데, 결국은 진화론적인 그런 단서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AI의 어떤 기대감을 좀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장소간 생존 문제를 아까 최강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도시설계의 새로운 미래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송복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어떤 부분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균형에 대한 새로운 개념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중소도시의 문제가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어젠다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김준호 교수님께서 주신 강소도시 모델은 약간 저희의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솔루션으로서의 어떤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신 이재수 교수님의 지역균형 발전이 마지막 저희들의 어떤 궁금증과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주셔서
오늘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여기서 주는 성과는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자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발제해 주신 모든 참여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